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2024년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따스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진아영 교수님의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일장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걸까? 파랗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볕이 따스한, 그러나 바람만은 차가운 2017년 11월의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처음으로 병원 주사실에 가 정맥 수액을 맞는 날이었다. 나는 낮은 혈압과 순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생리식염수 2리터를 맞기로 되어 있었다. 주로 암 환자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러 오는 곳이니 힘든 환자들을 위해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주사실일 것이라 기대했다. 아마 햇살이 잘 드는 창밖으로 예쁘게 손질된 정원이 보이는 그런 곳이겠지 하는 상상도 했다.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겨우 밥을 챙겨 먹기가 무섭게 머릿속이 뿌얘지는 것 같은 어지럼증과 심한 피로감이 덮쳐왔다.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10분을 운전해 암센터 주사실로 향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이 몰려올 때는 그저 누워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조금 기다렸다가 간호사를 따라 주사실로 들어갔다. 거기 아무 의자나 골라서 앉으세요. 구석진 작은 방에는 치과에서나 볼 법한 하늘색 의자들이 비좁게 놓여 있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예쁘게 손질된 정원은커녕 낙엽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마당만 보였다. 화장실에 가기 편하도록 가장자리 의자를 골라 앉았다. 당시에 나는 혈압을 올리기 위해 1만 밀리그램도 넘는 소금약과 함께 하루 3에서 4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고 있던 터라 정맥 수액을 맞는 잠깐 동안에도 링거 거치대를 끌고 2-3번 정도 화장실에 가야 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얼굴에 핏기가 빠진 채 새하얗게 되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구역질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종종 기절하듯 까무룩 정신을 놓을 뻔하기도 했다. 이런 증상들은 누워있다 보면 그나마 조금씩 회복됐기 때문에 평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내 증상은 그해 5월에 갑자기 시작된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9월 초부터는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직장에 장기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내 병이 무슨 병인지 명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반년이 흐른 11월 초에야 가까스로 자율신경계 장애 중 하나인 신경맥의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각종 집중 약물 치료에도 별 호전이 없었던 탓에 이제는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리터씩 수액을 맞으며 반강제적으로 혈압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었다.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집에서 쉬면서 밥만 챙겨 먹는 것이 나의 주된 일과였음에도 극심한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게 미스터리였다. 아이가 2-3명 있는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고 하면
만성 피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야말로 놀고 먹고 있는데도 그 전에 겪어본 피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말을 할 힘도, 심지어 머리를 들 힘조차 내지 못했다. 마치 내 몸이 땅바닥으로 푹 꺼지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런 몸을 끌고 의자에 앉으니 수액을 맞는 동안만이라도 푹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급히 의자 등받이를 젖혔다. 그런데 이것이 침대처럼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고작 45도 기울어지고는 멈추는 게 아닌가?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그러지 못했다. 급속하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2리터의 수액을 맞는 동안 45도로 기대앉아 2~3시간을 버틴다는 건 내게 엄청난 고역이었다. 아니, 지치고 힘든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곳에서 편하게 누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지. 이게 뭐야?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자 내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이 쿵덕쿵덕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자율신경계 환자들을 참으로 괴롭게 한다. 나의 망가진 자율신경계는 내가 조금만 흥분해도 마치 바로 옆에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일으켰다. 심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나의 고장난 자율신경계를 진정시켜야 했다. 흥분 반응이 지속되면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마저도 급속히 소진되어 버릴 테니. 괜찮아, 눕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명상을 하면서 최대한 쉬어보는 거야. 괜찮아. 스스로에게, 아니, 내 자율신경계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주사실에서 일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서툰 간호사가 3번을 실패한 후에야 결국 다른 간호사를 불러 겨우 혈관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제야 차가운 수액이 내 몸속으로 죽 들어왔다. 안 그래도 주사실 공기가 서늘했는데 이제는 몸속부터 피가 차가워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냉혈 동물이 된 것 같았다. 뼛속까지 느껴지는 냉기에 이가 부르르 떨렸다. 추위에 심하게 시달리는 것도 너무나 괴로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중 하나였다. 5월에 아프기 시작해서 이 몸 상태로 한여름을 보냈는데 35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전기장판을 틀고 아래 위로 내복과 겨울옷을 6겹 껴입어야 몸에 느껴지는 한기를 좀 떨쳐낼 수 있었다. 몸이 더 안 좋은 날에는 몸 여기저기 핫팩을 여러 개 붙이고 이불을 둘둘 감은 채 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 했다. 침실이 너무 더웠던 탓에 남편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도 땀을 비오듯 흘렸고 결국엔 아래층에 내려가 에어컨을 틀고 소파에서 잤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별거하게 만든 이 이상하리만큼 심한 오한과 비정상적인 체감이 계속되는데도 의사들은 도통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검사를 거듭해도 대체로 몸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전부였다. 다음엔 휴대용 전기장판을 꼭 가져와야지. 불편한 의자에 기대 누워 가까스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외행하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렸다.
잠을 청해보려 할수록 옆 사람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약을 넣어두는 냉장고의 백색 소음, 톡탁톡탁 간호사의 타이핑 소리, 바깥 복도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 또 내 수액 기계에서 울리는 딸깍딸깍하는 소리까지 온갖 잡음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와 머리가 아팠다. 더 최악인 것은 수액 기계가 딸깍거릴 때마다 수액 줄이 흔들리면서 내 피부와 정맥에 그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핏줄을 잡아당기는 듯한 괴로운 느낌에 줄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느낌을 의사에게 호소한다면 그는 나를 매우 예민한 신경증적 환자라고 했을 테지. 의사들이 환자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환자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을 하나하나 알 수 없기 마련이니 말이다. 발병 몇 주 후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같은 스크린을 들여다보면 눈이 시렸다. 컴퓨터 모니터에 보이는 까만 글자를 읽는데도 눈이 너무 아팠고 두통과 어지럼증과 구역이 더 심해져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껴야 할 정도였다. 소리에 대한 두통 반응은 더욱 심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볼 때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신랑이 하기가 싫어서 위층 침실에 가 커튼을 닫고 귀마개를 낀 채 두통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병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고 파티를 벌이는 몇 주가 멀다 하고 밖에 나가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을 만큼 호기심과 에너지가 넘쳐났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아슬아슬한 에너지만 남은 빛과 소리와 촉감과 누군가의 만남이 다 거슬릴 정도로 예민해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변해버린 이 병든 몸 안에 갇히고 말았다.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힘들지만 애써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멈추었다. 2017년 봄, 내가 일하는 존스 홉킨스의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모두 모인 수련회 자리에서 각자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중요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심리학부터 교육학 교수들까지 교수진만 해도 무려 70여 명에 이르러서 같이 일하는 사이가 아니면 서로의 안부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오래 살다 보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모두들 내가 대단한 연구를 해냈거나 위대한 발견이라도 했나 싶어 숨을 죽였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장대소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내가 마흔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왔다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결혼을 드디어 했다는 소식이 한동안 교수들 사이에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회자되었다. 결혼에 대해 별 기대도 없던 내가 곰같이 죽어라 일만 하던 착한 의사를 만나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순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정신과 교수이자 순한 의사 남편을 둔 아내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만 알았다.
나는 의사로서 삶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특히 생물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늘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신장결핵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온 동네가 다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늘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운 채 쇠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병이라는 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변화시키는지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일까? 다른 분야의 과학보다는 의학이라는 과학이 누군가의 삶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공대가 아닌 의대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다행히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내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곳인 대구는 당시만 해도 남녀차별이 무척 심한 곳이었다.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나는 대구를 떠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원하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서글픈 실패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깟 프로그램 1년 후에 다시 지원하기로 하고 그저 재수하는 동안 미국 의사면허증이나 따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별 준비도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 미국에서의 생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에서 연구 경력을 쌓고 미국 의사 국가고시 전 과정을 전국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정신과 레지던트와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에 합격했고 수련을 마친 후에는 존스 홉킨스의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임상 강사에서 조교수로 어렵지 않게 승진하는 등 내 인생은 미국에서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그저 흘러만 가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12일 진화영이라는 고속열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은 듯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까지는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발생한 경보음은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일어난 경보음이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발생한 경보음은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일어난 경보음이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빠르게 달려가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그저 흘러만 가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게 맡겨진 일은 빈틈없이 해내려고 노력했다. 2017년 5월 12일 진화영이라는 고속열차가 큰 바위를 들이받은 듯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까지는 그때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6개월 남짓 된 신혼부부로 아직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장만하지 못한 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다. 나는 존스 홉킨스와 케네디 크리거가 있는 볼티모어에 방을 얻어 평일 동안 지내고 금요일이 되면 남편이 있는 알렉산드리아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해 가곤 했다.
남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당직과 응급수술로 늘 바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항상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내 쪽이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다. 남편이 사는 집으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등 쪽에 근육통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허리가 좀 뻐근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통증과는 느낌이 달랐다. 어제 복싱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가? 몇 주 전부터 프로 복싱 선수들이 훈련하는 볼티모어 체육관에서 복싱 클래스를 듣고 있던 터라 그저 복싱 클래스로 인한 근육통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등에만 느껴지던 통증이 2시간 사이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겨우겨우 남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곤죽이 된 채로 반쯤 기어서 방에 들어가야 할 정도였다. 머릿속으로 의대 시절에 배운 내용들을 더듬어 보았다. 2시간 만에 급속하고 심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박테리아성 감염인가?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데다가 지난 몇 년 동안은 잔병치레도 거의 하지 않을 만큼 건강했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일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이제 막 시작한 복싱 때문에 몸살이 왔나 보지.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201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미열이 오르고 오한 기침이 나타나는 등 감기 증상이 5월쯤 시작되어 한여름이 다가도록 그치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됐던 기억이 났다. 혹시 그때처럼 감기가 오래 갈까봐 더러 겁이 나서 난방을 최대한 돌리고 온몸에 이불을 둘둘 말고는 토요일 낮까지 푹 자고 쉬기만 했다. 당신 몸은 좀 괜찮아? 오늘 저녁 알리왕 쇼에 갈 수 있겠어? 토요일 아침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다. 하필 그날이 내 생일이었던지라 남편이 내가 좋아하는 유명 코미디언의 쇼를 예약해놨던 것이다. 근육통은 어제에 비해 좀 나아진 것 같아. 푹 자고 나니까 기운도 좀 돌아왔고 아직 한기는 가시지 않았는데 따뜻하게 옷 입고 가면 안 될까? 쇼는 꼭 보고 싶은데. 5월의 버지니아주는 꽤 따뜻한 편인데도 옷장에 넣어둔 겨울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다. 그렇게 나는 남편과 친구들과 함께 2시간이 넘도록 공연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한바탕 웃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마구 웃고 즐길 날이 그날 이후로 몇 년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 누가 알았을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고통과 고생은 실로 대단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근육통과 오한은 장장 2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발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몸살 기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기운을 내 책상 앞에 앉았다.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잠깐 쉴 겸 2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다 올라올 무렵이었을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심한 현기증이 나면서 시야가 캄캄해지더니 갑자기 천장이 핑 하고 돌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계단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화장실 문을 잡고 버틴 덕분에 겨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은 면했으나 어지러운 와중에도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뭐지? 내 몸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안정을 취하고 근처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아보았다. 빈맥
붓과 섬액이 반복되고 혈압이 낮은 것 외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심혈관 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음날 찾아간 심혈관 내과에서는 내가 기립성 빈맥 증후군인 것 같다고 하며 소금약을 처방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오한과 두통과 피로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이날 의사가 지나가듯 말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포함된 자율신경장애가 결국 나의 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나 담당 의사나 이 병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기에 가볍게 흘려듣고 넘겼다. 그저 일어서면 빈맥이 되고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했을 뿐. 그 이후 몇 개월간은 내 몸 하나하나가 고장나는 것을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면서 이유도 모른 채 고통받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은 편두통과 비슷했지만 약을 먹거나 잠을 자고 일어나도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씩 계속됐다. 남편은 그때 내가 방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끙끙대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몇 주간 고통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듯 아파 잠에서 깼다. 몇 년 전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통증보다도 더 심한 통증이었다. 결국 남편을 깨웠다. 자기,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아무래도 통증 정도를 보니 장중첩증이나 폐색증이 아닌가 싶은데 급히 응급실에 갔다. 엑스레이를 들고 여러 검사를 거쳐 수액을 맞았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하러 다가왔다. 엑스레이 피검사, 소변검사 모두 아무 이상이 없네요. 푹 쉬면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통증이 심한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아했다. 하지만 수액을 맞고 약을 먹으니 통증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그렇게 아무런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힘겨운 날은 계속됐다. 새벽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여름인데도 피부는 얼음장같이 차가웠고 뼈마디에 한기가 느껴졌다. 이해 못할 상황이 계속되면서 감염, 내분비, 류머티즘, 소화기내과와 정형외과, 신경과 등 여러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다들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왜 내 몸이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걸까? 그 어떤 의사도 수많은 검사도 이러한 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진단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의사로서 지금와 돌이켜보면 당시 상황은 이러했던 것 같다. 5월 12일에 갑자기 일어난 오한과 근육통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심한 감염 증상인데 간혹 우리 몸에서 감염과 싸우기 위해 일어난 면역 반응이 잘못돼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나의 경우 이 자가 면역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공격한 것이었다. 자율신경계는 대뇌, 소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아닌 말초신경계 중 하나로 신체의 주요한 기능인 체온, 맥박, 혈압, 위장관계, 호흡계,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교감, 부교감 신경이 기랑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어 조율하게 된다. 이러한 조율 기능은 중추신경계 등 다른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체로 생각과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나의 경우 이러한 자율적인 조율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오면서 오한, 빈백, 섬액,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이 동시에 줄줄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의대 동기 중 하나가 이런 농담을 했다. 나영이가 워낙 자유롭다 보니 자율신경계도 주인 따라 너무 자유로워졌나 봐. 그만큼 나는 남들보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규율을 싫어했다. 그 누가 봐도 내 마음대로 사는 듯 보이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의대 시절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심심치 않게 수업을 빠졌고 심지어 시험까지 빼먹기도 했다. 의대에서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고 당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규율을 따르길 거부하는 나의 자율신경계의 반란에 힘겨워하게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내 동기가 잘 짚어내 비유한 것이었다. 마치 이 병이 지금껏 내가 누려온 자유의 혹독한 대가인 것처럼. 술에 취한 채 단상 위에서 마구 팔을 휘젓는 지휘자를 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든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향곡처럼 나의 각종 장기와 기관들은 자율신경계의 지휘를 잃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둘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몸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쉴 틈 없이 질주하던 내 인생도 함께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인 나조차 몰랐던 내 병. 전라도 나주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내 어머니는 6.25 전후 시절에도 배골았던 일이 없었을 만큼 별 고생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업을 접고 서울에서 공부하던 큰오빠를 돕기 위해 상경했는데 그때 돈을 벌기 위해 잠시 서울에 와 있던 경상도 사나이인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 그러고는 계모 밑에서 자란 경상도 상놈에게는 절대 시집을 못 보낸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따라 대구로 훌쩍 떠나버렸다고 한다. 매우 간이 컸던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었던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사투리가 심해 사람들의 말마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대구에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면서도 어머니는 잘 웃는 새댁으로 통했단다. 가진 것 없는 형편에 김치를 담가 팔고 시장 한복판에 쭈그려 앉아 노상장사를 하고 아버지를 도와 가내 공장을 운영하면서 언니와 나를 키웠다.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형편이 피겠지. 이 일념 하나로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잘할 때는 몰랐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 한다. 외할머니는 그런 큰딸을 보러 대구에 올라오시면 고생에 찌든 딸의 얼굴을 보고 울면서 돌아가신 적도 많았다. 내가 의대에 다닐 무렵 어머니의 나이는 지금의 내 나이와 같은 40대 중후반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심하게 피곤해하며 자주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정신과 강의 때 배운 만성피로증후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를 동네 정신과에 모시고 갔다. 당시만 해도 만성피로증후군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여겨졌다.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갈등과 시장에서의 바쁜 장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피로해하시는 줄로만 알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꼭 내가 어머니의 증상을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를 진료해준 의사들도 내 증상의 원인을 똑같이 의심했다. 바쁜 의사생활과 신혼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증상이 나타나고 한 달 후인 2017년 6월, 심하게 아파 직장에도 잘 나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한달음에 미국으로 달려오셨다. 나영아,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이 너한테도 왔는가 보다. 어머니는 내가 앓는 증상이 당신의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
그제야 당신이 그 증상으로 얼마나 심하게 고생했는지 내게 털어놓으셨다. 네가 미국에 가고 나서 몇 년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잘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MRI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 엄마, 내한테 말하지 왜 안 했노? 우리 딸 미국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안 됐구만. 걱정할까봐 말 안 했지. 그렇게 홀로 고생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게다가 어머니의 여동생인 두 이모와 이모의 딸 한 명도 어지럼증과 두통과 극심한 피로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목에 여성 쪽으로 가족력이 있는 게 분명했지만 모두 명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이 병이 웃긴 게 쉬고 놀면 나아지고 또 일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지는 병이더라. 우리 식구들이 공주병이 있다 아이가. 공주같이 지내야 좋아지는 병. 어머니가 농담을 하며 웃었다. 나영이 너도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쉬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고생 많이 한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기만 하면 몸도 좋아지고 일도 계속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내 병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있기도 힘들었다. 생각 자체를 하기가 어려울 만큼 머리가 아팠다. 자주 쓰던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랬듯 나 역시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내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수파이너스와 호모 코마토스를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다. 인간의 조상이 손과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는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한 것이 크나큰 성취였다면 나는 호모 사피엔스에서 다시 호모 에렉투스보다 못한 종으로 퇴화한 셈이었다. 단순히 걷기가 힘든 것이라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되는데 나는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우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저 땅바닥에 붙어 지내는 호모 스파이너스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뇌세포를 짜서 뇌를 공부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궁리해 보았다. 빛에 예민한 것, 그리고 소리에 예민한 것은 편두통 또는 뇌염이나 뇌막염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뇌의 병리에 의해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꼭 뇌에 염증이 있는 것 같은 증상인데 이렇게 갑자기 심해진 증상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나오지 않는 걸까? 그때 1년 전 들었던 존스 홉킨스 수학과 의사인 피터 로 교수의 강의가 떠올랐다. 청소년기 만성 피로증후군에 관한 강의였는데 심한 피로감과 기립불내증이 주된 증상이었다. 그 길로 급히 로 교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지 선생님의 증상과 발병 경과, 가족력 등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장애인 기립성 빈맥증후군과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인 듯 보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면 될까요?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오는 두통과 어지럼증, 그리고 심한 피로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기립불내증으로 오는 증상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수밖에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금을 대량으로 섭취하여 혈압과 뇌로 가는 혈류를 올려주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별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실망감에 맥이 탁 빠져버렸다. 장장 5개월에 걸쳐
12명도 넘는 전문의를 만나고 응급실도 서너 번 드나들며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증상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치료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의사들이 우울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해주는 의사도 여럿 있었다. 별다른 항의 없이 처방전을 받아오긴 했지만 약을 먹진 않았다. 타고난 성격이 불안과 우울과는 거리가 멀고 늘 밝고 명랑한 게 내 최고의 장점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에도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우울해진 적은 없었고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 믿으며 희망적으로 살아온 나였다. 더군다나 내겐 주요 우울증의 핵심 진단 기준인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과 여러 가지의 전반적으로 흥미를 잃는 증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었다. 나의 증상이 우울증 증상과 유사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건 정신과에 몸담은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 나 자신이 더욱더 잘 아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10명도 넘는 의사들이 우울증 같다는 소견을 보이니 우울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남편에게도 의견을 구했다. 자기는 내가 정말 우울한 것 같아? 글쎄, 나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의사가 당신이 우울한 것 같다고 하니 말끝을 흐렸지만 남편 역시 의사들의 소견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많은 의사가 이런 나의 증상을 신체적 원인이 없는 정신과적 문제로 여기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니고 신체적인 원인을 못 찾는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완벽하게 파악된 것은 분명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 생각보다 많고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병도 허다하다. 뇌파 검사가 개발되기 전에 뇌전증 환자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뇌 MRI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발성 경화증도 전환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여겨지지 않았던가? 당시에 가능한 검사로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의사들은 신체적 원인이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정신질환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장장 3달간 직장을 쉬었다. 몸 상태가 좀 나아진 듯해 방학이 끝날 무렵인 2017년 8월에 복직을 감행했다. 운전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택시를 타고 뒷자리에 누워 출퇴근하고 바짝 집중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의 그림자 같은 간호를 받았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기를 쓰고 버텼다. 하지만 내 노력도 딱 거기까지였다. 하루는 케네디 크리커 건물 4층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 약 처방을 바꾸려고 간호사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10년간 다녀서 눈 감고도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건물이었다. 위층에서 환자를 보고 2층 간호사실에 내려가는 건 10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했을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마치 이곳에 처음 온 사람 마냥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대체 내 뇌가 얼마나 손상된 걸까? 원인과 결과라는 쉬운 말이 떠오르지 않아 더듬거렸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매일 언급하던 치료법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
환자 앞에서 얼버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증상은 초기 치매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사고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이러다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무섭기만 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강의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내 몸 상태를 간과하고 2-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나서 또다시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어지럼증과 두통과 구역질이 극에 달했고 이제는 누워서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무렵 어머니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만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병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과 의지만으로는 이 병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결국 발병한 지 4개월 만인 2017년 9월부터 장기 병가를 냈다. 2000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 한국과 미국에서 수련을 마치고 또 교수로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오로지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17년간 달려왔는데 그런 나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다. 순풍을 탄 배처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던 삶에 병이라는 존재가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휩쓸어 갔다. 악몽 같은 4개월이었다. 아니, 이 병이 눈을 뜨면 사라질 악몽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한없이 참담하고 억울했다. 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극복해온 나로서는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렇지만 이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내 병이, 아니, 내 삶이 나에게 던져준 과제이자 결정이었고 나는 그것에 오롯이 답할 수밖에 없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